차분하고 상처받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남편이 거실에 쓰러져 119를 불렀어요. 10분 거리에 사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아내에게 전화했냐고요. 그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아내는 자기랑 결혼한 거지 부모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날 제 손으로 며느리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를 외부인 취급하던 아들이 몇 년 뒤 저를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제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어요. 올해 65, 박선희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남편이랑 조용히 지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랑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베란다에 있는 난초에 물을 주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집 근처에 수원 화성 성곽길이 있어서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하기도 참 좋아요. 이만하면 참 평화롭고 정갈한 노후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서울 사는 큰딸에는 저랑 친구나 다름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영상통화로 한참 수다를 떨었죠. 주말에 무슨 호텔 특가가 떴는데 아빠랑 둘이 꼭 다녀오라면서 자기가 예약해주겠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다 공유하는 그런 딸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이면 꼬박꼬박 챙기고 늘 예의 바르게 도리를 다하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저더러 자식들 참 잘 키웠다고 이제 부러울 게 없겠다고들 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제 삶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참 모범적이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제 마음속에 딱 한 지점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막내 아들 민준이네요. 그 아이 부부만 생각하면 제 평화롭던 일상에 자꾸 금이 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 이상한 균열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막내 민준이가 마케팅 일하는 며느리 하은이랑 결혼해서 광교에 신접살림을 차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네가 집들이를 한다기에 제가 또 음식 솜씨가 좀 괜찮거든요.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몇 가지에서 거들어줄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은아, 저녁에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하고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 대답이 참 싸늘하더라고요. 그런 건 민준 씨한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단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바쁘다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순간 좀 민망했지만 그래, 제가 마케팅 일하느라 바쁘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결국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한 건 아들 민준이었어요. 하은이가 아니라요. 어머니, 오늘 그냥 친구들끼리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다음에 편하게 오세요.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무척 피곤해 보였죠. 저는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잔뜩 차려놓았던 음식들을 앞에 두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저녁을 먹는데 집이 유난히 텅 빈 것 같았죠. 그런데 나중에 딸애한테 들은 얘기는 더 기가 막혔어요. 그날 하은이 친구들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들까지 다 불러서 엄청 시끌벅적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친구들끼리 한다던 아들의 말이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안부 전화를 걸어도 절대로 받지를 않았죠. 전화벨이 한참 울리다가 그냥 끊어지곤 했어요. 그러고 나면 꼭 몇 시간 뒤에 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하은이 바빠. 무슨 일이야? 하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꼭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죠. 얼마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 그러니까 사부인께서 부산에서 귀한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죠.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띵하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업무 중에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감사 인사를 하려는 시어머니한테 문자로 연락하라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평생 교직에 있던 사람이라 이런 신식 예절은 잘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해야죠. 어색하게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려서 문자를 보냈어요. 사부인께 선물 잘 받았다고 전해다오. 고맙다고. 며느리의 답장은 아주 짧고 간단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자꾸 뭘 보내지 좀 마세요. 중간에서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귀찮고 하은이도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요. 아들의 고함에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선물을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것뿐인데 제가 순식간에 눈치 없고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들끼리 쓰는 공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저랑 남편, 큰아들 내외, 큰딸, 그리고 민준이 내외까지 다 들어가 있었죠. 며칠 전에 큰며느리랑 딸애가 각자 다녀온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한참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물론 그 여행은 민준이네는 가지 않았죠. 사진이 몇 장 올라오고 방이 시끌벅적해지는데 갑자기 회색 줄이 하나 떴어요. 하은님이 나갔습니다. 다들 순간 조용해졌죠. 큰며느리가 착해요. 어머, 실수로 나갔나 봐요. 하면서 며느리를 다시 초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하은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또 뜨는 거예요. 두 번이나요. 방 안에는 정말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전화가 울렸어요. 또 민준이었죠.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형수님한테 하은이 좀 그만 초대하라고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알림 울려서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대요. 제발 무슨 할 말 있으면 저한테만 하세요. 하은이는 시댁 식구들 연락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요. 시댁 식구들 연락.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도 형수님도 심지어 시누이인 제 딸까지도 며느리에게는 그저 스트레스를 주는 시댁 식구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갈등의 정점은 몇 달 뒤에 찾아왔어요. 하은이가 처사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아들, 3.2kg, 건강함. 그게 다였어요. 저는 심장이 떨려서 얼른 전화를 걸었죠. 아이고, 고생했다. 하은이는 좀 어때? 엄마가 하은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화해도 되니? 아들의 대답은 얼음장 같았어요. 아니요, 지금 쉬어야 해요. 제가 전해줄게요. 그렇게 저는 손주가 태어난 날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 한 통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도 아이를 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 손주 시우를 제 품에 안아본 건 아이가 태어난 지 무려 반년이 지난 후였어요. 10분 거리에 사는 할머니가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10분 거리에 살면서도 반년 만에야 손주를 안아본 날, 저는 제가 그 아이들 부부에게 완벽한 투명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멍했죠. 40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이거라니. 허수습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이 있고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 그럭저럭 견디며 살았죠. 그렇게 몇 달이 또 흘렀어요. 그날은 유난히 스산한 늦가을 밤이었죠. 바람이 어찌나 차던지 꼭 제 속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녁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 얼굴 보니 참 좋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왜 그리 무거웠는지. 밤 9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상했죠. 집안이 캄캄한데 거실에서 TV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아직 안 자고 TV 봐요?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요. 으악.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정신없이 남편에게 기어갔어요.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남편의 얼굴이 꾼 페이퍼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려서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죠. 겨우 119를 눌렀어요. 제 목소리 같지 않게 울부짖음으로 터져나왔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희 남편이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119 대원분이 침착하게 뭘 물어보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단 하나, 자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119와 통화를 끊지도 못한 채 저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이 사는 막내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광교, 여기서 10분 거리잖아요. 금방 와줄 수 있을 거예요. 신호음은 가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119 대원부는 계속해서 남편의 상태를 물어보고 있었고요. 저는 거의 울다시피 소리쳤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저는 다급하게 서울 사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1시간 거리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붙잡아야 했어요. 딸에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얘야, 아빠가 쓰러졌어. 제 말을 들은 딸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오고 있구나 싶었죠. 곧이어 큰아들에게도 연락이 SACI. 그 애도 당장 출발하겠다고 했고요. 1시간 거리에 사는 자식들은 다 전화를 받는데 정작 10분 거리에 사는 아들은 왜 이리 감감무소식인지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남편을 들거세시러 밖으로 나갔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하고 덜덜 떨며 그 뒤를 따랐어요. 구급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혔고 차가 출발했어요. 차갑고 딱딱한 금속 벽에 기댄 채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민준이가 안 받으면 하은이라도. 그 생각이 스쳤어요. 문자로만 연락하라던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저는 차단당할까 두려웠던 그 번호를 눌렀어요. 제발 받아라. 여보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은아, 나다. 민준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타고. 제가 병원 이름을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 귀를 때린 건 민준이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은이한테 전화를 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남편의 희미한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그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들에게 울부짖었어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 네 아빠가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서 전화했어. 그제야 아들이 놀란 듯 네, 아빠가요. 하고 대묻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병원으로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허탈하게 병원 이름을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렸죠. 구급차 안, 그 차가운 금속벽에 기대어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보다 잠자던 아내가 제 전화를 받은 것에 더 분노한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급성 저혈압 쇼크였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죠.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일시간을 달려온 큰딸과 아들이 응급실 문을 밀치고 뛰어들어왔어요. 저를 부축하고 같이 울어주었죠. 그리고 30분이 더 지나서야 10분 거리에 사는 민준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똑바로 걸어오더니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어머니, 아까는 죄송해요. 그렇게 응급 상황인 줄 몰랐어요. 그냥 또 뭐 물어보시려고 전화한 줄 알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응급 상황인 줄 몰랐다니. 그럼 시어머니가 그것도 한밤중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아들의 낯선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들의 그 변명, 응급인 줄 몰랐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음 날 다행히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급성 저혈압 쇼크였지만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큰딸이랑 큰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 민준이가 홀로 병실을 찾아왔더군요. 저는 조용히 민준이를 병실 박복도로 불러냈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받은 충격이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아서 이 문제만큼은 제정신일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복도 창가에 서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죠. 민준아, 엄마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 시어머니가 그것도 남편이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위급한 상황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니? 아들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한참을 딴청을 부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죄는 아니죠. 당연히 죄는 아닌데 그게 하은이가 워낙 그런 연락에 예민해서요. 어제도 엄마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고요.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시아버지가 사경을 헤맸는데 며느리는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놀라서 밤새 잠을 못 잤다고요? 지금 제 아들이 제 앞에서 아내의 불편함을 변호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것보다 며느리가 받은 전화 한 통이 더 큰일이라는 듯이요. 저를 순식간에 비상식적인 연락으로 아내를 놀라게 한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면서 말이죠. 분노와 허탈감을 넘어서니까 일종의 광기 어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 처가 그렇게까지 불편하다면야. 알겠다. 엄마가 나중에 유언장 쓸 때 꼭 한 줄 적어 넣으마. 제가 아주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내가 혹시 길바닥에서 죽어가도 절대로 막내 며느리 하은이에게는 연락하지 말 것. 됐니? 이렇게 쓰면 내 아내 마음이 아주 편해지겠어? 저는 당연히 아들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라며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제 말을 심각하게 고민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만약 진짜로 누가 죽거나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면 그때는 당연히 전화해도 되죠. 하은이도 그 정도는 이해해요. 근데 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은 제 풍자를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였어요. 죽는 일이면 전화해도 된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니 그건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저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더군요. 앞으로 몇 년간 제 가슴에 밝혀 빠지지 않을 그 말을요.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하은이는 저랑 결혼한 거지 어머니 아버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그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부부라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외부인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였죠. 하은이는 제 아들 민준이를 완벽하게 조정했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시부모와 아내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었어요.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패이자 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큰딸에게 간병을 부탁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깜깜한 택시 안에서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막내 며느리 혹은 하은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그 이름을 찾았어요. 그걸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죠.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떴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차가운 체념만이 남았어요. 그래, 내가 외부인이라면 기꺼이 외부인이 되어주지. 저는 그날 이후 두 사람에게 그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제게 하은이는 나랑 결혼한 거지 부모님이랑 한 게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그날 제 가슴에 밝혔던 그 비수 같던 말을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날 밤 며느리의 번호를 삭제하면서 저는 다짐했죠. 그래,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가 원하던 대로 외부인이 되어주겠다고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다행히 건강을 금방 회복했죠. 저는 퇴직한 남편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큰딸내 손주들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했었어요. 막내 아들 부부와는 정말로 완벽하게 남처럼 지냈어요.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죠. 그저 딱딱한 인사치레가 담긴 문자 메시지 한 통, 아니면 며느리 눈치 보며 보냈을 계좌 이체 알림이 전부였어요. 그게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도리였고, 저도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차가운 평화였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의 칠순 잔칫날이 되었어요. 70평생 고생만 한 사람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큰딸과 큰아들이 힘을 합쳐 시내의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 큰 방을 예약했어요.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형제들, 제 동기들,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모시는 제법 규모가 큰 잔치였죠. 물론 민준이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큰아들이 단체로 초대 문자를 보냈죠. 민준이는 곧바로 참석하겠다고 짧게 답이 왔대요. 저는 그 참석에 며느리 하은이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겠죠. 나중에 딸애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니나 다를까 하은이는 그날 중요한 마케팅 발표가 있다는 뻔한 핑계를 대면서 안 오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번엔 민준이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친척들 눈이 몇인데 아들 내외가 둘 다 빠질 수는 없었겠죠. 민준이가 이번 한 번만 제발 가자고 얼굴만 비추고 먼저 나와도 된다고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민준이는 먼저 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친척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는 하더군요. 며느리 자리는 비어 있었고요. 뭐 늦는다니 그러려니 했어요. 식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사회를 보던 큰아들이 아버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죠. 잔치의 하이라이트, 남편의 감사 인사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마이크를 잡고 잔잔한 미소로 친척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제 아내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을 좀 일찍 나눠드릴까 합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전 증여. 다들 그 말의 무게를 아는 거죠. 남편은 말을 이어갔어요. 큰아들 녀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늘 듬직하게 집안의 기둥이 되어 주었고, 우리 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애인입니다. 늘 저와 제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었지요. 아팠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에 있어 준 건 이 두 아이들이었어요. 남편은 두 사람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건물의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공표했어요. 큰아들과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일어나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죠. 친척들은 다들 박수를 쳤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처음부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막내 민준이, 너에게는 지금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 그 작은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고 약간의 현금을 주마. 그건 명백히 다른 형제들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였어요. 누가 봐도 그랬죠.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각오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덤덤하게 고개를 숙였죠.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잔치방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잔뜩 꾸민 얼굴에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어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며느리는 방금 제 남편이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과 친척들의 미묘한 표정만 얼핏 봤을 뿐, 그 전에 어떤 공평한 분배 과정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하은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에게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또 입이 가벼운 분이셨거든요. 아이고, 지금 시아버님이 재산 나눠주시는데 글쎄 민준이가 제일 적게 받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이 말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있던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조용하던 잔치방에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이게 뭐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왜 민준 씨만 적게 주세요? 이건 명백한 편애예요.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쏠렸어요. 남편도, 저도, 다른 형제들도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분노의 화살을 자기 옆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민준이에게 돌렸어요. 이 바보 멍청이. 등신아.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당하고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이 한심한 등신아. 민준이는 아내의 모욕적인 언사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 수치스러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그래, 넌 등신 맞구나. 네가 선택한 결과다. 수년간 제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이제 막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그 광기 어린 폭언의 잔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모든 친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했죠. 그때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제 큰딸과 큰며느리였어요. 제 딸이 먼저 울분을 터뜨렸죠. 막내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하고 소리쳤어요.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편에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아버지가 저번에 쓰러지셨을 때 너랑 민준이 뭐 했느냐고 따져 물었죠. 큰며느리가 바로 그 말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버님 구급차 실려가는데 10분 거리에 살면서 전화 한 통 안 받고 어머님이 절박해서 네게 전화했더니 민준이가 왜 하은이한테 전화했냐고 소리 지른 거 여기 친척분들 다 아셔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그 폭로에 하은이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그 아이는 그 일이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모든 친척이 듣는 데서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금세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게 바로 그 아이가 자초한 사회적 평판의 추락이었죠. 그렇게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단번에 저에게로 쏠렸죠. 저는 하은이를, 그 경멸스러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다. 하은아. 방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내 남편, 이민준. 정말 내 말대로 멍청하고 등신 맞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준이가 아니라 하은이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멍청이인 줄 아니? 저렇게 잘난 널 만나서가 아니라 너 같은 애 말 한마디에 자길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내팽개쳤기 때문이야. 제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수년간 제 가슴에 밝혀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그 말을 꺼냈죠. 몇 년 전 네가 민준이를 통해 나에게 전한 말이 있었지. 하은이는 민준이랑 결혼한 거지 부모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는 우리를 결혼한 자식들, 우리를 가족으로 여긴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주기로 한 거다. 제가 하은이와 민준이를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민준이에게 준 그 작은 아파트마저도 네가 그렇게 불만이라면 우리도 굳이 줄 생각 없다. 이자까지 쳐서 도로 걷어가야겠구나.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 주렴. 하은이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아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하더군요. 그녀는 이가 갈리는 듯 고개 숙인 민준이 팔을 붙잡고 모든 친척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잔치 자리를 미친 듯이 뛰쳐나갔어요. 그날 이후 민준이 부부는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죠.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아무런 연락도 오가지 않았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막내 아들, 그 이름이 뜨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저는 덤덤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 목소리는 아주 절박했어요. 하은이가 둘째를 낳았고 이제 곧 직장에 복직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 저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하은이가 복직하면 첫째 시호가 어린이집에서 사시에 오는데 자기들이 퇴근하면 칠시라는 거예요. 그 3시간만 제가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요. 장모님은 부산에 계셔서 도저히 못 봐주신다면서요. 참 완벽한 조건이었죠. 저는 퇴직 교사죠. 시간 많죠. 집도 10분 거리로 가깝죠. 무료 돌보미로는 저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저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그런데 시우 엄마가 불편해하지 않겠니? 그 한마디에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하은이도 정말 원해요.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군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수년간 준비해온, 아니, 아들 녀석이 제 입에 스스로 넣어준 그 무기를 꺼내들 때가 온 거죠. 저는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글쎄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오히려 좀 불편하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도울 명분이 없지 않니? 내 말대로 나는 너를 낳아 시집장가 보냈으니 내 의무는 끝난 거란다. 내가 내 자식까지 돌봐줄 의무는 없지. 하은이는 너랑 결혼한 거지. 내 부모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전에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너한테만 연락해라.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사소한 일로 자꾸 전화해서나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딸깍 소리가 나게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그제야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실현이었고 완벽한 시스템의 역전이었죠.
아들의 전화를 그렇게 끊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뜨더군요.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죠. 누굴지 덤덤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울음이 섞인 소리였죠. 어머니, 저 하은이에요. 흑, 그렇게 한참을 울더군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울부짖으면서 사죄하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 용서라는 말의 진짜 뜻이 무료 육아라는 것을요. 자신이 필요해지니까 그때서야 저를 찾은 거예요. 저는 하은이의 그 긴 울음 섞인 호소를 말없이 다 듣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호수 같았죠. 며느리의 말이 끝났을 때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정말이지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미 민준이에게 내 뜻을 전했다. 도와줄 수 없다고. 며느리가 다시 어머니, 제발. 하고 애원하려 할 때 제가 그 말을 잘랐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앞으로도 민준이 시켜서 하렴.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라. 딸까. 저는 다시 전화를 끊었어요. 그건 그들 부부가 만든 규칙이었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는 그 규칙. 저는 그 규칙을 끝까지 아주 공평하게 지켜주기로 한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저와 그 아이의 관계는 완벽하게 끝이 났어요.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었죠. 당장 아이 봐줄 사람이 없으니 결국 비싼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아이가 낯선 사람 손에 적응을 못하고 밤낮으로 울고 계속 아팠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느리 하은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자기 커리어, 그 마케팅 일도 어쩌지 못하고 무급 휴직계를 냈대요. 경력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육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 모든 대가를 그들 부부가 오롯이 감당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딸애가 그러더군요. 민준이가 요즘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다고요. 그제야 깨달았겠죠. 아내의 그 불편함 하나 지켜주겠다고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제 손으로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솔직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속이 시원하거나 통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죠. 그냥 정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차가운 평화인가 봐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들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건강을 되찾은 남편이랑 매일 수원 화성 성곽길을 손잡고 산책해요. 주말이면 큰딸네 손주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큰아들 부부와는 정기적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다니죠. 제 곁에는 여전히 저를 결혼한 자식들,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제 공동체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마치 썩은 가지를 잘라낸 나무가 된 기분이에요. 썩은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고 남은 건강한 가지들에게 모든 애정과 에너지를 쏟는 거죠. 막내 아들 부부는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이기심의 대가로 영원히 이 나무의 그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마지막 심판이자 제가 그토록 원했던 차가운 평화예요. 가족 관계라는 게 참 그래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건 존중이 아니거든요. 박선희 여사님처럼 말이죠.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필요할 때만 찾았지만 어머니는 존중받길 원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이 그어놓은 선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셈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